저는 신용만 올해 75입니다. 공직에서 물러난 지 5년. 정년퇴직하면 평화가 찾아올 줄 알았지만 오히려 집은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아내 영희의 잔소리가 아니라 제 안에서 울려 퍼지는 공허한 소리 때문에요. 그날 아침도 별다를 것 없었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반찬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당신 혈압약은 챙겼어? 옷은 왜 저렇게 걸어놔? 아니, 빨래는 왜? 저는 말끝을 자르듯 말했습니다. 그만 좀 하자. 내가 집에서 눈엣 가시야? 영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제 속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가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저는 동네 공원을 맴돌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 이게 다 뭐야? 은퇴하면 여행 다니고 취미도 즐길 줄 알았는데 현실은 빈 의자와 빈 시간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득 가슴속에 오래 묵은 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말했습니다. 영희야, 우리 이혼하자. 그 말은 너무 갑작스러웠는지 영희는 젓가락을 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혼? 그래. 서로를 위해서라도 이젠 헤어지는 게 맞아. 그 말이 영희에게 얼마나 잔인했는지도 저는 그 순간엔 깨닫지 못했습니다. 영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더는 붙잡지 않을게. 그 목소리는 눈물도 분노도 없었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혼을 말한 건 나였는데 왜 불안한 건 나였을까요? 다음 날 저는 작은 캐리어 하나를 들고 40년 살던 집을 나섰습니다. 드디어 나만의 시간이다. 입가엔 웃음이 걸렸지만 발걸음은 이상하게도 무거웠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이어질 신용만과 한영희의 황혼 이야기 놓치지 말아주세요. 집을 나온 첫날 저는 마치 20살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늦잠을 자고 혼자 좋아하는 순댓국을 먹고 아무도 잔소리하지 않는 방 안에서 TV를 크게 틀어놓고 누웠습니다. 이게 자유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생각보다 빨리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배가 고팠습니다. 누군가 차려주는 밥상에 익숙했던 저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이내 닫았습니다. 컵라면 하나를 데워 먹으며 저는 맛이 아닌 입안에 맴도는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날 빨래를 하려다 세제를 얼마나 넣는지 몰라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밖에서 돌아온 배달 기사는 저를 흘끔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혼자 사시는 거예요? 예, 이제는요. 괜히 설명하며 서글픔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집은 금방 어질러졌습니다. 세탁물은 늘 쌓였고 재활용 쓰레기는 분리되지 않은 채 한 구석을 차지했습니다. TV 소리는 커졌고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눅눅해졌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아내의 잔소리가 아니라 아내라는 존재 자체가 사라졌다는 걸 조금씩 느꼈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 민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랑 다투셨어요? 이혼이라니 농담이죠? 저는 일부러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내 인생 좀 살아보려는 거다.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는 스스로 들어도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괜찮다는 말은 괜찮지 않을 때면 더 빨리 나온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문득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내가 TV 볼 때 늘 켜놓던 잔잔한 음악 소리도 사라졌고 따뜻하던 국 냄새도
문 닫히는 소리도 없습니다. 그 조용함이 저를 조용히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혼자라는 사실을 전신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는 분명 제가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것과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이혼 후 고작 며칠 만에 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혼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잘 살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점점 더 설득력을 잃어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일정도 약속도 부를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래서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들 했나? 그렇게 중얼거리며 공허함을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바지를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며느리 유정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혹시 저녁 드셨어요? 오늘 저희 집에 오실래요? 저는 급히 말했다. 됐다. 나 바쁘다. 정작 바쁜 건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마트에 들렀습니다. 혼자 산다고 말하자 계산원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건 4인분 세트라 혼자 드시기엔 많으실 텐데요. 괜히 민망해진 저는 내가 먹겠다는데 왜? 혼잣말로 투덜거리며 장바구니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고 보니 라면, 통조림, 냉동 만두뿐이었습니다. 이걸로 얼마나 버티나. 문득 세탁기를 열어보니 며칠째 빨지 못한 옷이 악취를 풍기며 쌓여 있었습니다. 한숨을 쉬며 세제를 넣으려다 용량을 몰라 휴대폰으로 검색했습니다. 세제는 어느 정도 넣어야 검색 기록이 스스로에게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무렵 텅 빈 집에서 TV만 크게 켜져 있었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만 허공에서 떠다녔습니다. 그때 전등이 깜빡거리더니 순간적인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아, 나 혼자구나 라는 사실이 뼈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결국 아들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를 해놓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디 아파? 왜 말이 없어? 민재가 걱정스레 묻자 저는 겨우 말했습니다. 그냥 갑자기 조용해서. 민재는 말없이 제 숨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사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죠? 저는 대답 대신 작게 웃어넘기려 했지만 입가가 떨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집안은 더 조용했습니다. 이혼을 요구한 건 나였지만 이 조용함을 견딜 준비가 저에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혼자 산다는 두려움에 눈을 뜬 채로 새벽을 맞았습니다. 이혼 후 3주째 되던 날 아침부터 몸이 이상했습니다. 기지개를 켜려는데 양팔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고 숨이 짧게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이 들면 이럴 수도 있지. 스스로를 달래며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쉽게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점심은 겨우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웠습니다. 밥맛은커녕 숟가락을 드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밖을 보니 햇빛이 환했지만 제 세상은 흐릿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나 그 말조차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지럼증이 더 심해져 가까운 동네 의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혈압이 너무 높습니다. 최근 스트레스 있었나요?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뭐 그냥 혼자 사느라. 의사는 한숨을 내쉬듯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분들 중에 갑자기 건강이 무너지는 경우 많습니다. 식사도 불규칙하시죠?
그 말이 괜히 제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약을 처방받고 나오려던 순간 의사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가족이 계시면 생활 패턴을 조금 함께 잡아드릴 텐데.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그 작은 진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아내가 챙겨주던 목도리를 떠올렸습니다. 하나도 대단한 물건이 아닌데 그것이 제 목에 없는 게 왠지 모르게 허전했습니다. 내가 뭘 놓친 걸까? 그때부터 걸음이 더 느려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문틈으로 오래된 먼지가 흩날렸습니다. 불 켜진 TV는 없고 따뜻한 밥 냄새도 없었습니다. 저는 방 한가운데 서서 일주일 전만 해도 생각지도 못했던 말을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였나? 그 순간 목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밤새 뒤척이기만 했습니다. 기침이 계속 났고 열이 오르는 듯 했지만 누워있을 곳도 부를 사람도 없었습니다. 영희가 해주던 따뜻한 생강차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그때야 저는 처음으로 진심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나 괜찮지 않다. 병원에서 경고를 받은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증상은 더 나빠졌습니다. 기침은 밤마다 심해졌고 약을 챙겨 먹어도 열은 오락가락했습니다. 괜찮아지겠지. 입버릇처럼 말했지만 몸은 이미 제 말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택배가 며칠째 문 앞에 그대로 있던데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은 척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냥 바빠서 그래. 하지만 목소리는 기침에 섞여 엉망으로 흔들렸습니다. 경비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가족분께 연락드릴까요? 그 말이 유난히 아프게 들렸습니다. 결국 아들 민재가 불쑥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그는 말없이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쌓인 쓰레기, 정리되지 않은 세탁물, 식지 않은 컵라면, 그리고 제 얼굴을 보더니 굳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지내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의 집에 온 것처럼 굴지 마라. 민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엄마랑 헤어지고 더 건강해질 줄 알았어요. 근데 더 아파 보이세요. 그 말에 저는 괜히 화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 내가 뭘 알아. 민재는 놀란 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도 즉시 후회했지만 이미 말은 나가버렸습니다. 민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사는 거 아버지가 생각한 자유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재는 방 한가운데 서서 제 약 봉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 다시 가보자고요. 저는 부정하려 했지만 마침 또다시 어지럼증이 밀려왔습니다. 몸이 먼저 답했습니다. 민재는 다급히 제 팔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도움 좀 받으세요. 그 말에 저는 그만 무너져 버렸습니다. 민재야, 나 요즘 너무 힘들다. 그 말이 나오는데 40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처음으로 약해지는 걸 인정했습니다. 민재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엄마에게 돌아가라는 말 안 할게요. 대신 누군가와 함께 지내는 방법을 다시 배워봐요. 혼자 살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요. 저는 고개를 떨군 채 겨우 말했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하냐? 그 말은 살려달라는 말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제 집을 치워주고 냉장고에 음식도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시간 되면 우리 요리학원 같이 가보자고요. 처음부터 다시 배워요. 문이 닫히는 순간 오랜만에 방 안에 따뜻한 공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혼자 살겠다고 고집을 부린 게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고립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의 손을 잡는 것도 약함이 아니라는 것을. 요리학원 첫날, 저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내 나이에 이런 걸 배운다고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습니다. 문을 열자 고소한 냄새와 함께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용만 씨 맞으시죠? 자, 이쪽으로 오세요. 그 말에 살짝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로 향했습니다. 앞치마를 매는데 끈이 어디에 묶이는지 몰라 몇 번이고 손이 꼬였습니다. 옆에 있던 남자가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괜찮아. 좀 부탁하겠네. 이름은 강태림, 저보다 한 살 어린 60대 후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끈을 묶어주고 밝게 웃었습니다. 여기선 다들 처음입니다. 창피해하지 마세요. 그 말이 이상하게 제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첫 수업은 계란 프라이였습니다. 강사는 말했습니다. 요리는 복잡해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본부터 차근차근 배워야 해요. 팬을 올리고 기름을 두르며 따라 해봤지만 계란을 깨는 순간 탁! 껍데기 조각이 팬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한숨이 절로 흘렀습니다. 그때 옆에서 태림 씨가 툭 말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죠. 껍데기는 수저로 살살 건지면 됩니다. 그는 능숙하게 껍데기를 건져냈습니다. 저는 한쪽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모든 처음은 다 이렇지. 오랜만에 스스로를 탓하지 않는 말이 나왔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작은 시식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서툴게 만든 계란 프라이를 한 조각 잘라 먹었습니다. 놀랍게도 먹을 만한데? 스스로 놀라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아내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 음식을 평가해 본 순간이었습니다. 태림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용만 씨, 다음 주에도 오시죠?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와야지. 집에 있으면 몸도 마음도 더 망가질 것 같아서. 그 말에 태림 씨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사람 사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 말이 가슴속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학원을 나오자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작은 설렘이 있었습니다. 늦어도 괜찮다. 처음이어도 괜찮다. 내가 나를 다시 배우면 되는 거지. 그날 저는 오랜만에 제가 조금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배우고 웃는 시간은 혼자 버티는 시간보다 훨씬 덜 외롭다는 것. 요리학원에 다닌 지 한 달쯤 지나던 어느 날 태림 씨가 말했습니다. 용만 씨, 혹시 문화센터에서 전시회 한다는 소식 들었어요? 시니어 수강생들 작품 모아서 한다던데요. 저는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문화센터 한번 가볼까? 그 말이 나중에 어떤 파도를 불러올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주말 아침 저는 문화센터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한쪽 벽에는 화려한 미나 작품들이 걸려 있고 수강생들의 이름이 적힌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익숙한 이름 하나가 보였습니다. 한영희. 제 발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 용만 씨? 천천히 돌아보니 아내였던 영희가 전시회 참가자 명찰을 달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제가 기억하던 모습보다 훨씬 밝고 단단한 얼굴이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답했습니다. 전시회 한다길래 그냥 구경하러 왔지. 영희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잘 왔어요. 마음 먹고 준비한 첫 전시회라서요. 그녀의 말 하나하나가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던 영희는 늘 지친 얼굴로 제 눈치를 보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잠시 후 영희의 작품 앞에 섰습니다. 부엉이가 나무 위에 앉아 있는 민화였는데 눈빛이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이거 당신이 그린 거야? 제가 묻자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 당신이 그림 그릴 시간 어디 있냐고 버리라고 한 붓 기억나요? 그때 버렸던 꿈을 이혼하고 다시 찾아봤어요. 그 말에 제 가슴 어딘가가 느릿하게 금이 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 잘됐다. 정말 잘 그렸어. 영희는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용만 씨, 저를 걱정해서 온 거면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삶이 좋아요. 그 말이 이혼 서류보다 훨씬 더 단단한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말해야겠다 했던 말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영희야, 그때 미안했다. 영희는 잠시 멈췄고 그 눈빛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다만 아주 조용한 이해와 거리감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마음 이제 알게 된 것만으로도 저는 괜찮아요. 전시장을 나서려는 제게 영희가 말했습니다. 용만 씨, 우린 이제 다른 길을 걷지만 서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이혼 당시의 말보다 훨씬 더 확실한 이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프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마음 한쪽에 따뜻한 공기가 번졌습니다. 발걸음을 문화센터 밖으로 옮기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그 사람은 이미 새 삶을 살고 있었구나. 우리가 돌아갈 길은 없지만 서로를 탓하지 않는 이별이라면 그 또한 나쁘지 않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문화센터 전시회 이후 저는 더 이상 영희에게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세계를 만들었고 그 세계는 제가 끼어들 수 없는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만의 세계를 다시 쌓기로 했습니다. 요리학원에서는 라면밖에 못 끓이던 제가 된장찌개에 잡채까지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사람들이 웃고 인사하는 소리를 들을 때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혼자 살아도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많구나. 그 문장이 제게는 작은 자부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신어르신, 다음 달에 요리 체험 수업 열리는데 혹시 보조 강사로 도와주실래요? 저는 깜짝 놀라 반문했습니다. 제가요? 네. 어르신은 다른 분들 잘 챙기시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하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챙겨본 적이 없던 저에게 처음으로 건네진 제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노인복지관 강당에서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당황하는 어르신들에게 말했다. 저도 다 서툴렀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해봅시다. 수강생들의 웃음이 쏟아졌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저는 아주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업이 마칠 무렵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미나 전시회에서 봤던 그대로의 한층 더 단단해진 얼굴, 영이었습니다. 욕만 씨한다길래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 왔어요. 그녀의 말투는 예전처럼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여유 있고 따뜻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잘 지냈어?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야 제 속도가 생겼어요. 그 말은 저에게도 기분 좋은 응원이었습니다. 저도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좀 괜찮아졌다. 영희의 눈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둘이 함께 복지관을 나섰습니다. 예전처럼 팔짱을 끼진 않았지만 서로의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었습니다. 용만 씨, 영희가 말했습니다. 우리 앞으로는 인생 후배처럼 지내요. 서로 응원하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더 우리다운 것 같네. 그녀는 가벼운 미소를 남기고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영희가 사라진 골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저도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각자의 길을 걷고 각자의 빛을 향해 가는 게 어쩌면 우리의 행복이란 걸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황혼은 끝이 아니다. 누군가와 얽혀 살던 시간을 지나 비로소 나를 찾아가는 두 번째 시작일 뿐이다.